자, 오늘 주제는 제가 최근에 KBS 다큐를 하나 봤는데 동아시아는 왜 유독 출산율이 이렇게 낮을까 그런 내용을 다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저도 조사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면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말이 동아시아지 여기에 플러스 좀 과연 성평등, 여성 정책 이런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이 또 하나의 커다란 주제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출산율 꼴찌 석권한 동아시아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출산율이 우리가 흔히 아는 한국이 출산율 0.7 몇이다 그 출산율이 아니고 그러니까 출산율을 산정하는 방식이 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좀 다른 방식으로 상정한 순이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도 비슷하게 동아시아가 다 엄청나게 낮은 경우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타이완이 대만이 꼴찌입니다. 한국이 꼴찌에서 2등,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이런 식으로 꼴찌 5개 나라가 다 동아시아에 속해 있는 나라들이고요. 물론 홍콩이랑 마카오는 나라라고 보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 다음에 조금 위에 일본도 있고 그거보다 조금 위에 중국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나라들이 다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이 지방 사람들은 왜 그런 걸까? 여기에 대해서 그 다큐멘터리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여러 가지로 내놨는데 뭐 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당연히 나오는 부동산 얘기가 있죠. 소득에 비해서 너무 비싼 대도시 집값이 문제고 대만 같은 경우도 타이페이 집값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대만 사람들도 진짜 요즘에 힘들겠다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일자리와 문화, 인프라는 다 대도시에 몰려있죠. 이런데 나라들이 다 급속 팽창을 했던 나라들이고 대도시에 막 인프라를 몰아넣고 거기다가 인적 자원을 막 몰아넣으면서 서로 경쟁하고 모여있으면서 시너지를 내고 그러면서 발전한 케이스다 보니까 대도시의 인프라와 소도시의 인프라, 시골의 인프라 이런 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대도시에 몰려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대도시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계속 치솟고 그렇다 보니 나 한 명 간수하기도 쉽지 않은데 나 한 명 살면서 이 도시에서 적당히 저축하고 노후 대비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서 아이 한 명을 더 갖기?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당연히 이 과도한 교육, 경쟁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동아시아 나라들이 주로 다 서구 선진국들처럼 예전에 선두주자로서 발전을 했던 게 아니라 후발주자로서 따라가면서 발전을 했던 케이스다 보니까 사람을 갈아 넣어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뤘죠. 막 어마어마하게 자원이 많이 나오는 나라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교육이 곧 살 길이다 이런 인식이 전반적으로 널리 퍼졌었고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데에 취직하면은 빠르게 고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나는 아니더라도 내 자식은 공부 잘하면 그렇게 신분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인식들이 전반적으로 다 생겼었고 그러다 보니까 학창 시절을 상당한 압박 속에서 보냈다고 하죠.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똑같고 그러니까 일본은 한국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중국 학생들이 시험 보는 모습인데 그리고 싱가포르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해요. 싱가포르도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이미 반에서 1등 하면은 나가서 상장 주고 그리고 싱가포르는 12살 때 이미 얘가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애인지 안 갈 수 있는 애인지 그런 거를 나누는 시험을 본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엄청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시험을 통과시키려고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싱가포르 대학교 이런 데 되게 좋잖아요. 싱가포르에서 명문 대학교인데 그 싱가포르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본인들도 다 예전에 학창시절 때 상당한 그런 경쟁, 압박 이런 거 속에서 보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사회에 나와서도 그런 경쟁의 분위기는 끝나지 않죠. 여기서도 결국에는 무한 경쟁을 계속해서 내가 내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자기 개발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해서 더 좋은 일자리 가지면서 더 성공해서 진짜 신분 상승해야지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자신의 삶의 여정이 별로 행복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 사회는 이게 가장 핵심적인 저출산의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자식이 나같이 이런 삶을 똑같이 살길 원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제 주변의 또래들을 보면은 나도 학창시절 때 별로 행복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고 내가 그 자체로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쓸모가 있고 성공을 해야만 존중을 받는다라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본인의 삶도 예전부터 되게 피곤했었고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나름대로 나는 더 잘해야지 이 1등 자리 놓치면 안 돼야지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공부를 잘하지 않는 학생들은 또 그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랑 비교당하면서 학교에서는 맨날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만 잘해주고 막 뭐 주변에서 넌 성적이 왜 그러냐 막 이런 거 무시당하는 말도 듣고 그러면서 또 나름대로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내 자식 낳아봤자 뭐하냐. 내 자식도 이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싸리 최고의 대우를 해줄 수 없다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영어 유치원 보내주고 최고의 엘리트 코스 밟으면서 애가 계속 최상위권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끌어줄 수 없다면 그냥 낳지 말자. 이런 인식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에서도 조금 언급이 됐었고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 이상으로 제가 동아시아의 저출산 문제를 한번 리서치를 해보면 한국말로 리서치를 하든 영어로 리서치를 하든 정말 많이 나오는 말들이 여성의 경력 단절, 육아 분담 문제 이런 겁니다. 이런 거를 언급하는 전문가들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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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어디 교수님들, 연구자들, 정책하는 사람들 이 소리를 진짜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해외 교수가 한 말인데 동아시아에서는 여성들이 가사노동과 육아의 짐을 훨씬 더 많이 짊어진다.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여성은 임신에 대한 차별을 경험한다. 회사는 육아휴직을 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길 꺼려한다. 동아시아는 OECD 최악의 성별 간 임금 격차를 보이고 여성이 출산으로 휴직을 할 경우 승진이나 커리어 진척에 불이익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어떤 다른 연구원은 여성들은 출산 시 다음의 세 균형을 고려한다. 가족과 일, 소득과 육아 비용, 육아 분담의 균형. 그러니까 이거를 고려한다는 거예요. 가족이랑 일 사이의 밸런스가 맞아야 되고 소득과 또 육아 비용 사이의 밸런스가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육아 분담. 누가 남편이랑 나랑 얼마나 육아 분담할 거냐. 여기에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이거를 고려를 하는데 근데 그렇다 보니 이 사회 시스템이나 이 경제가 여성에게 평등한 기회, 이 균형점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아이 갖는 걸 주저하게 된다. 근데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성들이 그런 균등한 상황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낳기를 꺼려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식의 분석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돼요. 제가 사실 오늘 이 발표를 준비하게 된 게 이것 때문에 준비한 거거든요. 한국에서도 정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어디 나와가지고 말씀하시는 교수님들이나 보면은 자꾸 여성의 경력 단절이나 육아 분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보면은 저는 그거의 근거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얼만큼의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저출산의 핵심적인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되게 회의감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틀린 걸 수도 있는데 그냥 일단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자 일단 하나 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그 KBS 다큐에서 나오는 내용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집과 보육을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하려고 한대요. 왜냐하면 거기도 저출산이 되게 심각하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으로 싱가포르 국민은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99년 임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 옆에 보이시는 집 보면은 집이 되게 좋더라고요. 깔끔하고. 여기가 이게 5억짜리 집이래요. 싱가포르도 집값이 진짜 비싼 걸로 유명하거든요. 워낙 거기 도시국가다 보니까 월세도 진짜 비싼데 근데 싱가포르 국민이다. 그러면은 그리고 신혼부부다. 그러면 되게 나름대로 합리적인 가격에 물론 5억이면은 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막 분담 불가능하다 할 정도가 아닐 정도의 합리적인 가격에 99년 장기 임대를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99년이면은 그냥 나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거니까 사실상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물려주지 못할 뿐이지.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저렴하게 고용 가능한데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서 아예 막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서 가사 도우미를 하는 여성들을 잘 교육된 그런 여성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그런 분들이 같이 살면서 아이도 다 봐주고 집안일도 많이 해줘요. 한 5분의 1 정도 전체 가구의 5분의 1 정도는 이런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고용을 하고 있대요. 그럼 아이 그냥 다 봐주거든요. 그러니까 육아 분담을 본인이 육아를 안 해도 돼요. 그런 경우에는. 근데 거기에서 그 싱가포르의 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래도 잘 안 낳으려고 하더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같은 거 어느 정도 정부가 많이 지원을 해줘. 보육도 꽤나 많이 지원해줘. 집안일 해줘. 근데 그래도 안 낳는다. 왜 안 낳는 걸까? 결국에 저는 이 돈 부족, 육아 분담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결국에 그래서 아이를 낳고 싶냐 아니냐 아이라는 게 내 삶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아니냐 이런 가치관의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가치관의 차이가 아닌가. 가치관이 어느 순간 내 삶에서 아이라는 거는 그렇게까지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데 이렇게 그냥 우선순위가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어떤 돈을 준다 막 이런 정책을 써도 굉장히 획기적으로 출산율을 올리기가 어려운 게 아닐까. 그리고 그런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났던 게 지난 몇십 년 사이의 동아시아의 역사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이 상황을
예전에 그 서구 선진국의 사례랑 비교하면서 성평등이 훨씬 더 강화되면 아이를 많이 낳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거기다가 돈을 쏟아붓는 거는 그냥 말이 안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저는 일단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아이를 낳는 건 인간의 굉장히 강력한 욕망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를 너무 낳고 싶어. 다들 이렇게 생각하나요, 요즘에 사람들이? 그리고 원래 옛날에도 다 그렇게 생각했나요? 저는 일단 이것도 잘 모르겠거든요. 아이를 낳고 싶은 게 디폴트고 상황이 안 돼서 못 낳는 거다. 이 관점은 정당한가? 그러니까 정책 위반자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 논리가 그냥 기저에 무조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아이를 낳고 싶은데 청년들은 아이를 낳고 싶은데 상황이 안 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값이 비싸서 일자리가 뭐 어떻게 돼서 뭐 여성의 경우에 일자리 나중에 좀 불안정해서 그래서 아이를 안 낳는다.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논리니까 그러면은 그 상황을 해결을 해주면 아이를 낳겠지. 다 이 논리인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애초에 아이를 낳고 싶다라는 그 마인드 자체가 그렇게까지 강력하지가 않아요. 인간이라는 게 원래도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고 지금은 더더욱이나 그런 것 같거든요. 막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니 동물이라는 게 자기 자식을 낳고 자기를 번식하고 싶은 거는 너무나 당연한 욕구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근데 한번 진화론적 관점에서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사실 동물은 아이를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결과로 번식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끼리다. 코끼리가 어느 순간 나는 너무 자손을 갖고 싶어. 새끼를 너무 낳고 싶어. 이런 욕망을 느끼나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자신에게 프로그램 되어 있는 본능에 따라서 어떤 시기에 성행위를 하고 싶고 짝짓기를 하고 싶다는 욕망이 들고 그 결과로 짝짓기를 하면 그 결과로 임신이 돼서 출산을 하는 거예요. 새끼를 낳는 거죠. 그럼 번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모성애 부성애는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본능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그건 이미 존재하는 새끼에 대한 것이고 한마디로 이미 그렇게 생물학적인 본능에 따라서 성행위를 한 결과 새끼가 생긴 경우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생긴 새끼에 대해서 모성애 부성애가 발휘가 되지만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새끼를 열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모성애 부성애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새끼가 나는 너무 새끼를 갖고 싶었고 나중에 새끼가 생긴다면 그 새끼한테 정말 잘해줘야지 그런 욕망을 품진 않잖아요. 더군다나 이런 욕망이라는 거는 상당히 고차원적인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야 생겨날 수 있는 욕망인데 동물들이 이런 생각을 할 리가 없죠. 동물들은 이미 자신에게 존재하게 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존재하게 된 새끼들에 대해서 그런 새끼의 모습을 봤을 때 그걸 지키고 싶은 욕망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동물들에게서 관찰되는 바가 자기 새끼가 아니더라도 그냥 주변에 있는 어떤 새끼가 있으면은 열심히 걷어가지고 키워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한마디로 나의 자식을 이렇게 최대한 생존시켜서 내 유전자를 존속시키고 싶다 이런 욕망을 동물들은 느끼는 게 아니라 새끼에 대한 어떤 호감을 느끼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새끼에 대한 호감이요. 자, 그래서 다시 이 성평등과 출산율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자, 이 성평등이 더 많이 이루어지면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논리에 세 가지 대표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째로 남성이나 여성이나 굉장히 간절하게 아이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성평등이 여기서 굉장히 강력한 요인이라면 성불평등의 상황이 굉장히 강력한 저출산의 요인이라면 남성들은 되게 아이를 갖고 싶어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성들이야 지금 사회에서 내가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나는 아이 안 낳을래. 나는 더 일하고 싶고 커리어 워먼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아이 안 낳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쳐도 그렇게 따지면 남성들은 상황이 훨씬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상황이 훨씬 좋으니까 아이를 낳고 싶어야 되잖아요. 근데 남성들은 아니죠. 남성들이나 여성들이나 다 아이를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원하지 않아요. 물론 이거를 설문조사를 해보면 아이를 낳을 거냐 갖고 싶냐 이런 퍼센테이지가 남성이 약간 더 높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거는 그냥 추상적으로 그래서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런 거지 그 강도가 굉장히 간절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남성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낳으면 날 수 있다 낳으면 좋겠다 이 정도지 나는 아이를 너무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민자를 제외하면 서구 선진국도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보다 훨씬 더 일찍 성평등한 사회 구조를 많이 이루고자 노력을 했었던 북유럽, 프랑스, 독일 등도 다 지금 역대 최저 출산율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그동안에 여치저치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출산율 같은 거를 유지해왔던 기간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다 보면 아이를 적게 낳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추세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유지를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었다가 최근에 들어서 또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중이거든요. 이 북유럽, 프랑스, 독일 다 지금 역대 최저로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살펴보면 이 나라들에서 성평등 정책, 여성 지원 정책이 감소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성의 그러니까 독일에서 저도 살다 왔잖아요. 독일에 보면은 독일은 육아휴직을 안 쓰면은 굉장히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까지 왔어요. 지금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의 출산율은 역대 최저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도 많이 지적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거는 좀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성별 간 불평등이 심한 나라들이 출산율 높은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그런 나라들은 경제적인 발전을 이룬 산업화를 이룬 국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다. 그냥 이렇게 칠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비슷한 경제 수준이다. 비슷하게 선진화를 이뤘다 이미. 그런 국가들이라고 해도 성평등 지수가 더 높은데 출산율이 더 낮은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자, 이게 월드 파퓰레이션 리뷰라는 데에서 낸 이 왼쪽의 지도는 성평등에 대한 지도고요. 이게 색깔이 진할수록 더 성평등이 잘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고 오른쪽이 출산율인데 이것도 색깔이 진할수록 출산율이 더 높은 건데 여기를 보면 물론 이 아프리카 국가들은 워낙 사정이 다르다 보니까 선진국들이랑은 사정이 OECD 국가들 이런 데랑은 사정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출산율이 극단적으로 높은 데는 좀 제외를 하고 전반적으로 그러면 색깔이 더 진하면 그러니까 왼쪽에 색깔이 더 진한 곳은 오른쪽에서도 색깔이 더 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그냥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논리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왼쪽이 색깔이 진하다고 오른쪽이 색깔이 더 진한 그런 경향은 그렇게 잘 생각보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여성에 대한 정책들이 잘 펼쳐지면 출산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되게 합당한 기대라면 그러면 왜 독일, 스페인은 프랑스보다 성평등 지수가 높은데 출산율은 훨씬 낮을까? 프랑스가 유럽에서는 굉장히 출산율의 좀 희망이다 이렇게 불리는 국가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프랑스도 요즘에 무너지고 있긴 한데 또 왜 세계에서 거의 가장 성평등하다고 여겨지는 보통 성평등 지수 하면은 노르웨이가 5등 안에 무조건 들거든요. 여기 이 월드 파퓰레이션 리뷰에서 한 거에서는 2위를 최근에 했던데 왜 노르웨이는 영국과 출산율이 비슷할까? 영국은 노르웨이보다는 훨씬 더 성평등 지수가 낮은데 근데 왜 비슷할까 서로 출산율은? 왜 한국은 일본보다 성평등 지수가 높은데 출산율은 훨씬 낮을까? 일본이 옛날에는 막 저출산 국가다 이렇게 불렸는데 요즘에는 보면은 일본은 진짜 양반이잖아요. 동아시아에서 꽤나 일본은 높은 편인데 출산율이 한국이랑 비교하면 훨씬 더 높고. 그러니까 왜 우리 그거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 여성에 대한 시선이라는 게 한국보다 훨씬 더 좀 보수적인 면도 있다고 하고 여성이 직장에 다닌다 그러면은 옷차림이나 그런 거에서도 훨씬 더 제약이 많고 가사 노동에서도 여성이 되게 요리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라든지 그런 게 많다 그런 거를 우리 다 익숙하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한국은 일본보다 출산율이 훨씬 더 낮을까? 의문이고요. 그리고 왜 일본과 핀란드는 출산율이 거의 비슷해졌는가? 핀란드 같은 나라도 예전에는 막 스칸디나비아 복지 선진국 성평등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출산율을 높게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요즘에 거의 쭉쭉쭉쭉 떨어지던 일본이랑 거의 비슷해졌거든요. 왜 이럴까? 다 굉장히 의문이죠. 저는 그래서 너무 나이브하게 여성의 인권이 올라가고 여성들한테 이렇게 좋은 정책을 펼치다 보면 출산이 올라가겠지 이렇게 서구 사회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동안 이야기됐었던 프레임 안에서 동아시아를 평가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자꾸 서구권 학문이라는 게 서구권에서 발달했다 보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서 학문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다 영어 논문 읽고 해외에서 수립된 그런 이론들을 공부하고 그거 적용시키니까 너무나 당연한 듯이 자꾸 그 프레임을 반복해서 재생산하려고 하는데 그거 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학문적인 주장이면 상관없어요.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학문적인 주장을 펼칠 수 있으니까 뭐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할 생각은 없는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그런 분들에 의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막 몇 천억 많게는 조 단위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잖아요. 세금이. 저는 여기에서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는 그래서 이 동아시아의 문화적인 특성을 분석을 훨씬 더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동아시아는 사실 유교를 제외하면 출산을 장려하는 사상이 없어요.
서구 사회는 상황이 많이 달라요. 서구 사회는 기독교라는 게 원래 유대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한 절반 정도는 유대교의 영향이 깃들어 있는 종교가 기독교다 보니까 기독교의 사상을 보면은 원래 그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이렇게 번성하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많이 초점을 맞춰가지고 자식을 많이 낳고 기르는 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기본적인 문화가 깔려 있어요. 그게 기독교가 유대교보다는 좀 약한데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출산율이 높은 나라잖아요. 그게 저는 그 유대교적인 시각이 되게 강해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근데 요즘에 유럽 국가들 그리고 미국도 계속해서 기독교 문화라는 게 되게 유명무실해지고 약화되는 추세다 보니까 저는 출산율이 요즘에 좀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유지하기가 어려운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저의 조심스러운 추측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유교를 제외하면 원래 동아시아에서 익숙하게 우리가 이 문화를 잃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상들이 도교, 불교 막 이런 거거든요. 이 도교, 무의자연, 그냥 호련히 소 한 마리 타고 사라지더니 그러니까 숲에서 평생 살았다는 것으로 추측되는 그런 노자, 호전몽, 나비가 난지 내가 나비인지 이런 걸 막 장자, 그러니까 불교, 이 삶은 고통이다. 그리고 해탈, 이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고통의 굴레에서 깨달음을 얻으면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거를 말하는 문화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문화권은 생명을 고통으로 여기는 문화적 잠재력이 있어요. 그거를 유교를 굉장히 장려하는 문화를 통해서 그동안 억압해와서 그렇지 뿌리 깊게 보면은 그런 문화적인 잠재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현대적인 인본주의 사상이 발달한 적도 없죠. 서구권 같은 경우는 좀 철학이 막 17세기, 18세기, 19세기 발달을 하면서 그리고 기독교 중심의 그런 철학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인간이 그 자체로 소중하다.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 이런 주의의 사상들이 그래도 많이 발전을 했고 그런 게 좀 사회 문화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면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독자적으로 발전을 시킨 적도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제 생각에는 유교 문화가 무너질 시 동아시아는 아이를 낳아야 하는 동력이 급속도로 사라지는 게 아닐까. 유교 문화가 약해진다? 그러면은 삶은 고통이야. 더 이상 우리는 이 고통을 유지해야 될 이유가 없어. 요즘에 한국에서 쇼펜하우어의 사상도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쇼펜하우어가 그 인도 옛날에 불교 그리고 불교에 영향을 줬었던 힌두교 이런 거의 사상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한국에서 이렇게 인기를 많이 끄는 이유도 저는 우연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상적 뿌리로 봤을 때 분명히 서로 통하는 측면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저는 이 디지털화와 경제 발전이라는 게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다라는 게 또 동아시아에서 저출산이 극단적으로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봐요. 이것도 그 유교 문화의 몰락과 붕괴와 관련이 있는데요. 일단 경제가 발전을 했습니다. 급속도로 경제가 발전을 했어요. 동아시아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족 중심주의 영향이 감소를 했죠. 경제가 발전하는 나라에서는 다 그래요. 자본주의가 발달을 하고 복지가 발달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이전에는 그래도 아이를 낳아야 그 아이들이 뭐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고 대장간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일도 도와주고 그러면서 본인의 생계가 유지가 되고 나중에 노후 대비도 되고 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아이를 낳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근데 경제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족 중심주의의 영향이 감소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교 문화가 약화되는 추세는 되게 자연스러운 추세인데 거기다가 플러스 비슷한 시기에 하필이면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터넷이 발달을 하네. 그러니까 문화의 글로벌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구권의 문화 같은 거를 자연스럽게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자라다 보니까 유교 문화의 붕괴가 가속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서구 사회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디지털화가 이루어지진 않았잖아요. 옛날의 경제가 이미 발전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신들의 고립된 사회 안에서 자신들의 그래도 문화적인 대안적인 인본주의 사상을 발전시키면서 어느 정도 그 저출산에 대비할 수 있는 완충 효과를 가질 수 있을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봐요. 근데 반면에 동아시아에서는 이 경제 발전과 디지털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하나의 문화가 유교 문화가 이렇게 붕괴해 가는데 그거를 대체하는 그냥 서구식의 개인주의 문화가 갑자기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동력이 급속하게 감소를 한 게 아닐까. 그 과정에서 기존의 유교적인 관점을 어느 정도 이어받으면서도 우리가 이 생명이라는 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좋은 것으로 여기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발전을 하고 그게 경제 발전이랑 잘 어우러졌으면은 어쩌면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저출산이 나타나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게 저의 가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주의 의식이 발달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개인주의 사회에서 개인주의 의식을 가지면서도 아이라는 것을 존중할 수 있는, 아이라는 존재를 열망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미 사회 체제는 개인주의화 돼버렸다는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비교를 통한 좌절도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핵심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과거의 그 서구 사회가 발전하는 그 과정을 상상을 해보면 경제는 막 발전을 해요. 근데 미디어가 지금처럼 발달을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게 한정적이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독일의 한 소도시에 산다, 프랑스의 한 소도시에 산다. 그러면은 경제는 발전하지만 어차피 그 도시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변의 동네에서만 비교가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비교에 의한 좌절도 완충될 수 있는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의 동아시아는 하필이면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디지털화가 같이 됐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몇 억을 벌었다는데 나는 이러네. 저 사람은 막 뭐 마크 주커버그 이런 사람은 몇 조가 있는데 나는 내 삶은 이러네. 이런 게 너무 미디어를 통해서 비교가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런 저출산 효과가 나타난 것일 뿐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서구 사회와 동아시아는 그 경제 발전을 둘러싼 문화적인 이 매체적인 조건이 너무나 달랐는데, 그거를 간과하고 사람들이 그냥 어차피 경제가 발전하면은 자연스럽게 아이를 안 낳게 되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그러면 그거를 서구 사회가 그거를 잘 해결해 왔던 방안은 성평등이었어. 그러면은 동아시아에도 똑같이 성평등을 잘 발전을 시키면은 아이를 더 낳겠네. 이런 식으로 너무 나이브한 추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보면 태국 같은 경우가 요즘에 저출산, 초저출산으로 넘어온 지 오래됐고, 여기도 지금 고령화 때문에 엄청나게 문제를 겪고 있거든요. 근데 의문이죠. 태국은 그렇게까지 선진국이 아닌데? 한국 정도로 경제 발전하지 않았는데? 싱가포르급이 아닌데? 태국은 왜 그래? 그러니까 그게, 태국은 불교 문화권 이 동남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경제가 발전한 나라예요. 그래도 태국은 상당히 잘 사는 나라거든요. 그 주변국들에 비하면. 근데 선진국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좀 의문이 들죠. 아니, 저 정도 GDP 때는 보통 저 정도로 출산율 감소가 안 일어났는데,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 태국은 왜 저러지? 그러니까 태국 말고도 요즘에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는 중진국들에서는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가 옛날보다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봤을 때. 그럼 저는 이 불교 문화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삶은 고통이다. 이 고통을 끊어내는 게, 윤회를 끊어내는 게 가장 이상적인 깨달음의 경지다. 이런 문화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는 그런 곳에서 아이를 낳는 게 이제는 더 이상 경제가 발전했기 때문에 생산수단이 아니게 됐네. 아이를 안 낳아도 충분히 나 한 사람의 삶이라는 게 견지가 가능하네. 그렇게 됐을 때 아이를 낳아야 할 그 요인이, 동력이 급격하게 사라지는 게 아닐까. 그때가 됐을 때는 아이를 낳아야 할 이유는 사실은 문화에 기초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화가, 아이를 긍정하는 그런 문화가 없다 보니까 급격한 저출산을 저기도 겪는 게 아닐까라는 게 저의 생각 중 하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성평등과 출산을 자꾸만 연관시키려는 건 개인주의에 익숙한 서구식 발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서구식 그 철학 체계, 사상 체계에서는 판단이라는 게 개인 단위로 이루어진다라는 발상이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선택지라는 게 주어져 있고 조건이라는 게 있으면은 개인이 그 조건들을 잘 고려하면서 나한테 맞는 최선의 판단이 뭔지 잘 선택하고 판단을 내릴 것이다. 이런 게 자연스러운 개인주의식 발상인데, 그렇다 보니까 여성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불리하다라고 느껴지니 출산을 하려는 판단을 안 한다. 그러니까 여성 개인에게 잘 괜찮은 것들을 지급을 해주다 보면은 출산을 하려는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 라는 논리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근데 동아시아에서는 인간 존재의 집단적 성격이 훨씬 강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신경 안 쓴 상태에서 나한테 주어진 조건들을 판단하고 어떤 선택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어떤 선택들을 내리고 있지? 이게 그 선택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해요. 동아시아는 서구 사회보다. 문화적으로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여성 개인에게 어떤 일자리에서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좋은 육아의 혜택을 제공하고, 그러면 아이를 낳는다는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논리적 추론 자체가 되게 나이브하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만한 게 이 동아시아는 대도시 위주의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되게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개인주의에 기초한 서구식 사상을 바탕으로 여기 상황을 해결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저도 유럽에 살아봤으니까 알지만 이 그 도시의 구획이라든지 도시의 분산이라든지 그런 게 서구 사회랑 동아시아는 너무나도 달라요. 이 사회에서 우리는 이 밀집된 사회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을 마주하고 모든 것이 꽉 차 있는 데에 상당히 익숙하죠. 대도시는 나 한 명과 내 가족의 역할이 너무나 작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만약에 내가 작은 사회에서 산다면, 예를 들어서 한 인구 10만 명, 사실 유럽에는 인구 10만 명 이하의 사회에서도 사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만약에 그런 사회에서 산다면 아이의 존재가 발휘하는 어떤 역할이라는 게, 그 아이 한 명의 존재가, 그리고 나의 가족이라는 것의 존재가 이 사회에서 발휘하는 역할이라는 것이 훨씬 더 크게 체감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훨씬 더 경제적으로 개발이 안 된 그런 사회들에서는 또 아이의 존재가 발휘하는 리스크 감소 역할이 체감이 되죠. 아이가 있어야 내가 나중에 노후 대비도 되고 내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아이한테 의지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 대도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리고 특히나 경제가 발전이 잘 된 그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병원도 잘 돼 있어, 요양원도 있어, 복지사도 있어,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지원도 잘해주고 노인복지도 어느 정도 잘 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아이의 존재가 발휘하는 리스크 감소 역할이 잘 체감되지 않죠. 그리고 이 대도시에서는 노동, 소비, 노동, 어떤 소비에 의한 쾌락, 그 다음에 다시 노동, 이 무한 사이클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대도시에 살지 않는다면 훨씬 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시간적인 여유라는 게 생길 테고, 아 그래, 이 인생, 이 긴 인생 좀 한 명의 아이와의 관계를 맺는 게 나한테 되게 가치 있는 일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될 가능성이, 저는 그 개연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는데, 상대적으로는. 근데 이 대도시에서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많은 즐길 거리가 주어져 있고 계속 노동하고 계속 소비하기에 너무 안성맞춤인 상황입니다. 여기서 굳이 아이를 안 가져도 삶이라는 게 이미 너무 꽉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악순환이 일어나는 게, 문화가 지금 SNS가 발달을 했잖아요. 하필이면 우리는 경제 발전과 디지털화를 같이 겪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도시에서조차도 대도시와 인터넷을 비교하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품어요. 소도시가 아니더라도, 한국은 사실 소도시가 잘 없죠. 예를 들면 뭐 충청도에 산다. 저도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도 충청도 사람이니까. 충청도에 사는데 새벽에 강남에 가서 메이크업을 바꿔 와야 된다, 이런 얘기 듣거든요. 왜냐면 대도시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인터넷으로 다 그렇게 보니까. 인터넷으로 화장을 제일 예쁘게 해주는 사람들은 다 청담동에 있는데 가서 나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자신의 그런 삶에 대해서 자꾸만 작은 도시에 살더라도, 심지어 요즘에는 비교를 하기가 너무 쉬운 상황이고, 모든 게 잘 충족되어 있지 않은 이상 아이를 낳는다는 엄두가 잘 안 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 대도시의 인구 밀집과 관련해서 쥐에 빗대어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옛날에 그 쥐를 막 몰아놓으니까 쥐들도 어느 정도 그 밀도가 높아지니까 그 이상부터는 더 이상 새끼를 안 낳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는 쥐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그 본능적인 습성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 스트레스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인간 같은 경우에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 인간은 훨씬 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인구 과밀된 지역에 있을 때는 소비, 노동, 즐김, 노동, 이것의 무한 반복으로 인해서 인생이 채워질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상 이 대도시에서는 무한히 열려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관념적인 이유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을 점점 더 기피하게 되는 거지, 그게 막 되게 생물학적인 이유가 크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저출산 해결책 프레임을 성평등 쪽으로 몰고 가는 건 되려 성별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게 할 것이라고 보고요. 실효성은 없을 거라고 보고, 괜한 돈 낭비고 엄청난 이 사회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일 거라고 감히 예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년 세대들은 남성들도 다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만 힘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만 육아 분담 문제다 그런 거 이슈화 시키면서
마치 그것을 해결하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되게 부적절하다고 보고 훨씬 더 좀 더 현실적인 다른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아이 낳으면 부부한테 1억 준다 이런 게 훨씬 정직하고 그나마 효과가 있는 해결책이 될 것 같아요. 1억 줘도 아마 안 낳는다는 사람들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히 막 육아 분담 잘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한다 이런 데에다가 어마어마한 교육 예산 쏟아붓고 그거는 그냥 퓨어 돈 낭비 플러스 성별 간 갈등을 부추김으로써 남녀 간의 사이가 안 좋아지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결혼과 출산을 감소시킨다라는 악효과로만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